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칼이 되어 가슴 깊이 박혀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유배지의 쓸쓸한 방에서 붓을 들어 아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분의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더 위태로워진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날카롭게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거나 알고 있어도 지켜오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가 아닌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진정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오늘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도입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예전보다 통화 시간이 짧아졌고 만나자는 말에도 이런저런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당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 말이었구나. 그제야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남아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도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작 본인은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유독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부탁도 쉽게 하고 거절도 쉽게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미안해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을 해도 별일 아닌 듯 넘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고요? 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다른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 조심을 하게 되고 무리한 부탁을 꺼리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속사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 선생께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선생은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총망받는 관료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인사를 하려는 사람, 안면을 드려는 사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추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린 정약용 앞에서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것이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강진의 쓸쓸한 방에서 선생은 붓을 들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유배 생활에서 뼈저리게 얻은 삶의 진리였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정작 본인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말,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없는 듯이 처신하고 넉넉해도 부족한 듯이 말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제 상황을 함부로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경고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은 잘 있고? 당신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효도를 좀 해서 요즘 용돈 걱정은 없어.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있잖아,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은 당황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날 내가 한 그 말이었구나. 또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가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연금이 얼마나 나오세요? 당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시누이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조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업은 망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마저 어색해졌습니다. 당신은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연금 액수를 말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부탁을 하면 좋을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당신의 재산을 알리는 것은 그에게 당신을 이용할 권리를 주는 것과 같다. 누군가 당신의 경제 상황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아이들이 제 앞가림은 하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이 대답에는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말도 못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필요한 시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해가 없고 말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돈에 관한 말은 특히 그러합니다. 두 번째 말, 외롭다는 말을 꺼내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간다는 말. 짧은 통화였습니다.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순간 당신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요즘 너무 외로워.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궁함을 드러내지 마라. 궁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를 가볍게 여긴다. 여기서 궁함이란 단순히 가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쓸쓸함도 사람이 그립다는 마음도 모두 궁함에 해당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것에 끌리고 약한 것을 피합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무리한 부탁을 해도 받아줄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당신은 이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의 연락이 늘었습니다. 언니, 심심하시면 우리 집에 와요. 하지만 매번 무언가를 부탁받았습니다. 손주를 봐달라, 집을 봐달라, 택배를 받아달라.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뭐지? 친구인가? 아니면 무료 도우미인가? 외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외로운 사람을 노립니다. 그들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주 연락하고 당신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 따뜻함의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외로움을 남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잘 지내지요.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금방 가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용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세 번째 말, 자식 자랑과 자식 한탄을 하지 마라. 명절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입을 엽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사람이 받아칩니다. 우리 딸은 오래된 집을 샀어. 대화라기보다는 경쟁에 가깝습니다. 자랑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속으로는 찔리고 또 찔립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자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계하셨습니다.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랑하면 시기를 부르고 한탄하면 멸시를 부른다. 자식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축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픕니다. 저 집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하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 비교는 시기심으로 바뀌고 시기심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자식 한탄은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자식 걱정을 털어놓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절대 당신에게 유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재료가 되고 당신을 깔보는 근거가 됩니다.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가 어느새 동네 방방곡곡 퍼져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배 시절 선생의 두 아들은 한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볼 수도 없었고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선생은 그 걱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입에 우리 집안 이야기가 오르내리게 하지 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키는 방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뿐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식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식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랑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물으면 짧게 대답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제 몫은 하고 있으니 고마운 일이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네 번째 말, 두려움과 걱정을 드러내지 마라. 당신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습니까? 밤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두려움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것은 내 급소를 내보이는 것과 같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은 선생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선생은 몇몇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더라.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울고 있다더라.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선생의 두려움은 적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벗에게는 포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은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형제에게 건강 문제를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이야. 그런데 얼마 후 재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굳이 그 땅이 필요해요?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강 걱정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선생께서는 걱정을 글로 썼습니다. 남에게 말하는 대신 붓을 들어 종이에 적었습니다. 써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정리되었고 다 쓰고 나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글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실제로 강한 것보다 중요하다. 당신이 실제로 강하든 약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5번째 말, 남에 대한 속마음을 꺼내지 마라.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정약용 선생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도 있었고 학문적으로 교류하던 멋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라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소.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유배지에 도착한 후 선생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약용이 떠나는 날 밤에 누구누구를 원망했다더라. 누구누구에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다더라. 선생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겁니다. 그때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내 속마음을 읽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선생께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 당신이 오랜 친구와 둘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통으로 아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한테만 하는 말인데 그 사람 자기밖에 몰라. 말로는 친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얘기 하더라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래요. 앞으로 연락하지 맙시다. 당신은 멍해졌습니다.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만 한 말이었습니다.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즐기지 마라. 그것은 결국 너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순간 그 평가는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저 사람은 남 욕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게 말한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대단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오직 그 사람 앞에서만 하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예 입을 열지 마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선생께서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말을 아꼈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나는 유배지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선생에게 말을 아끼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가 살고 말을 함부로 하면 관계가 죽습니다. 말을 아끼면 존중받고 말을 쏟아내면 만만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경제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도 자식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을 내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꺼내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18년 유배 끝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화가 없고 말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이 한마디가 선생께서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진리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지만 침묵은 언제까지나 당신의 것으로 남습니다.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호구가 아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이 5가지 말만큼은 삼키겠다고. 그 약속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모이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이용당하고 말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